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고작 38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30만 명 뿐이었던 것이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100만 원으로 일본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핑클과 조성모가 대활약하던 이 시절 한국은 그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당시 일본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불허했음에도 이민자 대국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신오쿠보 지하철역 개찰구 바로 왼쪽에 자리 잡은 골목길에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신오쿠보 중심가인 상점들은 영어로 아라비안 푸드, 할랄 푸드, 인터내셔널 푸드라 적힌 간판들이 빼곡합니다. 급증한 외국인들로 도쿄의 풍경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대학가였던 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 지역은 도쿄의 작은 미얀마 마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미얀마인 9,700명 중 4,300명이 이곳 타카다노바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에도가와구에는 인도인 4,0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고 니시가사의 역을 중심으로 인도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일본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이민을 가려고 했던 것은 말 그대로 당시 일본이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 애플, 2위 사우디 아람코,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아마존, 5위 알파벳, 6위 페이스북, 7위 텐센트, 8위 알리바바, 9위 테슬라, 10위 벅셔스웨이, 11위 삼성전자 등 세계 탑 11 기업 중 미국 기업이 7개, 중국이 2개, 한국과 사우디가 1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1위 기업인 토요타는 39위로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1988년대 세계 기업 순위는 현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기업 1위가 일본의 NTT, 2위가 미국의 IBM, 3위 일본의 스미토모 은행, 4위 미국의 엑센, 5위 일본의 다이치칸교은행, 6위 일본 후지은행, 7위 일본 도쿄전력, 8위 일본 미쓰비시은행, 9위 일본 개발은행, 10위 일본 노무라증권 등 1위부터 20위까지 일본 기업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미국 기업들조차 감히 일본 기업과 경쟁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기업들의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당시 일본 기업들이 지녔던 것이죠. 이렇게 세계 최고로 잘 나가다 보니 당시 일본 기업에서 면접을 보면 1인당 30에서 40만원에 달하는 교통비를 지급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 20개에서 30군데 면접을 보고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일손이 부족해 도산한 경우도 발생했고 이는 3D 직종을 기피했던 일본인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 20대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이 육박했고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8%대에 육박했습니다. 입사시험에서 아무리 망쳐도 회사에 합격하고 오히려 회사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안달이 났었습니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쟁력 1위 국가에 올랐습니다.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발표한 아시아 경쟁력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경쟁력은 2018년 3위에 이어 2019년 1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5위로 추락했습니다.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 기술 집중도,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등록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6년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삼성전자의 공을 강조하며 2000년대 전 세계 기업 중 IBM에 이어 한국의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특허를 많이 취득한 기업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서도 생산자와 파트너 간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7위에 머물렀는데 R&D부터 특허 활동까지 그 어느 분야에서도 한국보다 앞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도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낮은 출산율.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떨어져 197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2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2040년 한국의
총 인구수는 5,085만 5천 명으로 92만 명 줄어들게 됩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총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한국 복지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무너지게 되고 인건비가 지나치게 상승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빠져나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곧 한국의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2의 베이비붐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인조차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제품 등 제조업은 수많은 1, 2, 3차 협력사를 두고 있고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간의 연결고리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중산층이 얼마나 많은지는 곧 제조업의 방향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극의 미래에너지 기술이라 불리는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 점유율은 무려 75%에 달하고 있고 1년 전만 해도 세계 4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LG화학은 중국의 BYD와 CATL,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제치고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에서도 한국의 한화큐셀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 우드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8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전체 소비 전력 중 4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성공한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국가 독일에서조차 한국의 한화큐셀은 인정받았습니다. 독일 경제지 포커스머니가 주관하는 평판 어워드에서 전기 산업 분야 1위, 3월 독일 생활소비재 어워드에서 한국의 한화큐셀이 당당하게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발전으로 인한 중상층 인구 상승, 그에 따른 출산율 증가도 한국 인구수가 급증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눈부신 발전을 거두려 하자 기회의 땅, 이된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수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0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 거주 외국인 수는 현재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버드대학교 박사 출신의 엠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이 깜짝 놀랄 만큼 살기 좋은 나라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롬닉은 서울 지하철을 도쿄와 파리, 홍콩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한 곳으로 꼽았다. 희귀병에 걸리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사에게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치안도 세계 1위다. 순위 전문 사이트인 넘비오가 발표한 여행자들이 매긴 각국의 치안 수준에 따르면 세계 치안 국가 1위는 85.69%의 압도적인 투표를 받은 한국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같은 추세로 가면 다음 달에는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본의 고다마 다치아코 도쿄대 교수가 일본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도쿄에서 250명, 오사카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이른바 감염 진원지가 도쿄뿐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 이미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안전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다마 교수는 이는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 뒤지는 수준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분석해보면 검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이제 알 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도 주일 미군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300명에 육박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자국 살리기보다 한국에 대한 기존의 경제 제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2차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복 조치로는 첫 번째, 우선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두 번째,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려는 방안, 세 번째, 한국 제품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송금 규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제3고심에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 송달 절차를 시작했고 그 효력이 다음 달 8월 4일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압류 재산을 처분하는 등 현금화를 위한 후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일본 정부는 실제로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복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자국이 전염병과 홍수, 지진, 후지산 폭발 예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한국 때리기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연일 주장하는 아베 정부는 제대로 된 판단도 되지 않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염 확산 속에 전국 여행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여행을 가서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자며 일과 휴가를 합친 이른바 워케이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잘 짓는 정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흔한 말로 나가서 모여서 일하면서 놀아라 라는 이런 아베 정책으로 인해 잡혀야 할 바이러스들이 오히려 널리 퍼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일본인들도 사용하기 꺼려하는 아베노 마스크 재배포입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예산을 2,800억 원을 투입해 8천만 장의 첫 마스크를 다시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빠른 검사와 격리 그리고 이를 통한 차단이 중요한데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니 마스크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한국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통제가 안 되는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민심을 만회할 가능성이 없어지니 한국을 이용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연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바닥을 친 아베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한국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작은 이슈라도 놓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려는 아베 내각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해지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작은 실수만 나타나면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우위를 점치는 한편 한국이 잘하는 부분은 잘 언급 안 하거나 알면서도 침묵하죠. 사실 일본의 이러한 행동들은 한두에 있어 온 것들이 아니라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한국의 뛰어난 능력으로 그동안 보여주던 허점이 적어지며 세계적으로 잘하는 점이 넘쳐나자 이것들도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속출하는 것이죠. 아베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현재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에서는 부담이 된다. 국민들이 한국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불만 섞인 말을 하곤 했죠.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20세기에 언제나 일본 뒤에 있었고 앞으로도 이 관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할 정도로 나오니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불만이 불안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아직은 일본이 우위에 있지만 일본을 제치는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위기를 느끼고 해외에서의 영향력에서도 한국의 입김이 점점 세지다 못해 일본을 제쳐버리는 경우도 생기며 일본 스스로가 당황함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타로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반면 일본은 반대로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올림픽까지 제때 개최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경제 제재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유명인 WTO 사무총장 출마에서는 아예 대놓고 한국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하는 모습과 G7 가입에서도 한국만 찝어서 이 국가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대체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을 어떻게 보는 건가 싶습니다. 말만 경제대국이지 하는 짓은 소인배 저리 가라죠. 또한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뜯어 말려도 하려고 합니다. 군사적 확장을 항시 시도하면서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조금이라도 발전하려고 하거나 우위에 있을 징후를 보이면 바로 불쾌함을 내비치곤 합니다. 이번에 한국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일본은 단단히 긴장하게 됩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국도 발사체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ICBM에 사용된 바로 그 연료입니다. 이제 한국도 고체 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 발사체 분야입니다.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협정 개정의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협정의 발목이 잡혀 못하던 부분을 전격 해제한 것입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당장 발전될 것이고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산업의 유입, 한미동맹의 1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주로 미국에 의존해오던 대북 정찰 위성 정보를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우리는 50조 원의 국방 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의 계획대로 201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 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주 개발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주변국들에게는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도 있을 것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을 갖는 것은 곧 미사일 기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 일본은 물론 유럽과 인도까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연료 주입 시간도 필요 없고 연료 탱크 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일본도 다 만드는 고체 연료 로켓을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연구 개발조차 못하게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